사와 줄거리. 오로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쫓아 떠난 스트릭랜드에게 금전적인 여유는 없었다. 더럽고 낡은 다락방에서 머무르며 파리 하층민의 삶을 전전하던 스트릭랜드는 곧 생활고에 몸져 눕게 되지만 평소 스트릭랜드를 천재라 여기고 가까이 하던 더크 스트로브의 도움을 받아 차츰 회복한다. 아내 블랑슈가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열병을 앓게 된 스트릭랜드를 집으로 데리고 와 극진히 간호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미술관에서 스트릭랜드에게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쫓겨난 더크를 만난다. (28) 그 일에 대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분명히 밤 10시경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혼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서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벨소리가 나기에 복도로 나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스트로브가 서 있었다. 들어가도 괜찮겠나? 어두컴컴한 층계참이라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지 모르게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만일 그가 금주가라는 것을 몰랐다면 아마 어디서 한잔하고 온 줄 알았을 것이다. 나는 곧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앉으라고 권했다. 자네가 있어서 다행일세. 아니, 왜? 나는 전에 없이 격한 그의 목소리에 놀라서 되물었다. 거실로 들어왔으므로 이번에는 그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었다. 여느 때는 을의 몸차림이 깔끔한 사람인데 오늘 밤에 그는 아주 단정치 못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마치 갑자기 지저분해진 것 같았다. 틀림없이 한 장 걸치고 왔으려니 하고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자칫하면 도대체 그 꼴이 뭔가 하고 놀릴 뻔했다. 어디를 가야 하나 궁리하던 참일세 하고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조금 전에도 이곳에 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자네가 없더군. 저녁을 늦게서야 먹었기 때문일세. 그제야 나는 그가 이렇게 자포자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술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여느 때는 발그레하던 얼굴이 오늘 밤에는 이상하게도 얼룩투성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내가 도망쳤어. 그는 겨우 이 말만을 하더니 헐떡이듯 숨을 삼켰다. 그러자 동그란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이 그가 스트릭랜드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데 대해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게다가 이 영국인의 냉소적인 태도에 못 이겨 스트릭랜드를 쫓아내라고 요구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다. 무척 얌전해 보이지만 성질이 나면 무서운 여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스트로브가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집을 뛰쳐나가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러나 이 작은 사나이 쪽으로 눈을 돌리니 너무도 풀이 죽어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다. 여보게, 그렇게 너무 비관할 것까진 없네. 부인은 돌아올 거야. 여자가 화를 발끈 냈을 때는 그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아. 참 자네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군. 사실을 말하자면 그 여자는 스트릭랜드에게 반했다네. 뭐라고? 이 말에는 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무도 어이가 없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왜 또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나? 설마 스트릭랜드에게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부인이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했다는 것쯤은 자네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자네는 모르는 소리야. 그는 신음하듯 말했다. 정말 바보로군. 자네 정신이 좀 이상해진 모양이야. 나는 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위스키 소다라도 만들어줄까? 그럼 기운이 날 걸세.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다. 더크란 녀석, 자기 아내가 스트릭랜드를 좋아한다고 오해한 모양이다. 그리고 서툰 짓을 하는 데는 선수니까
그가 부인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화를 돋우려고 일부러 그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세. 우선 자네 아틀리에로 가보세. 그리고 만일 자네가 지나친 생각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용감하게 부인에게 사과하는 거야. 어쨌든 자네 부인은 그 일을 언제까지나 꽁하게 가슴에 묻어둘 사람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또 그 아틀리에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아나. 그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는 그 두 사람이 있어. 나는 그들에게 그곳을 비워주고 온 거야. 그럼 도망친 것은 자네가 아니라 자네 자신이 아닌가. 제발 부탁이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게. 나는 그때까지도 그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로선 그가 한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럼 자네는 그 말을 하려고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주게. 오늘 오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스트리랜드에게 이렇게 말했네. 이제 당신도 다 나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야. 내가 아틀리에를 쓸 생각이었어. 상대방이 스트리랜드가 아니었다면 그런 말은 일부러 할 필요도 없었겠지. 그래, 그가 뭐라던가. 그는 잠깐 웃더군. 왜 자네도 알지 않는가.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웃는 그 비웃음 말이야. 그리고는 이제 곧 나가겠다고 하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네. 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언젠가 내가 죄다 그의 방에서 가져왔던 것을 자네도 알고 있지. 그러더니 그자는 불량쇼에게 짐을 꾸렸으니 종이하고 끈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더군. 스트로브가 여기까지 말하더니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말을 끊었으므로 나는 그가 정신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서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집사람의 얼굴이 파리해지더군. 그러나 이르는 대로 종이하고 끈을 가지고 왔네. 그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짐을 꾸리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는데 우리 둘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더군. 눈에는 야유하는 듯한 미소를 띠고서 말이야. 나의 마음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공연히 그런 말을 했다고 후회했네. 그런데 그자가 자기 모자를 찾고 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더크, 나도 스트리랜드 씨와 함께 나가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 그자는 마치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라는 듯 여전히 휘파람을 불고 있었네. 스트로브는 여기서 또 말을 끊고 얼굴에 땀을 닦았다. 나는 꼼짝도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앞뒤 사정을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었다. 이윽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계속했다. 그가 그녀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으려고 하자 그녀는 몸을 피하며 자기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부탁이니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을 했고 자기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그녀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대해왔는지 또 둘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지를 그녀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그녀에게 화를 내고 있지도 않으며 그녀를 나무라지도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더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보내줘요. 내가 스트리랜드를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은 아직도 모르나요? 저분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라도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결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가지 말라고 하고 싶소. 앞으로 얼마나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아직 당신은 모르고 있는 거요.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책임이에요. 저분을 이리로 데리고 오겠다고 우기던 것도 당신이고요. 그는 스트리랜드 쪽을 돌아다보고 애원했다.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마 당신이라도 자기 아내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오. 스트리그랜드가 말했다. 그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강제로 따라오란 말은 안 했소. 이미 결심은 되어 있어요. 그녀는 생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트리그랜드의 이 뻔뻔스러운 태도 앞에서 스트로브가 지금까지 가까스로 억눌러 오던 자제심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맹목적인 분노가 그를 사로잡아 그는 정신없이 스트리그랜드에게 덤벼들었다. 스트리그랜드는 그가 갑자기 덤벼드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비틀거렸으나 병을 앓고 난 뒤이기는 해도 본디 주먹이 세웠으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스트로브는 벌써 마룻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상한 놈이군. 스트리그랜드가 말했다. 스트로브는 가까스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가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는 것을 알자 그녀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생각하니 한층 더 굴욕을 느꼈다. 격투 중에 안경이 어디로 벗겨져 나가 어디 있는지 곧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안경을 짚더니 아무 말도 않고 그에게 건네주었다. 갑자기 그는 자기 불행을 뼈저리게 깨닫고 슬픔이 왈칵 솟아오르는 바람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한층 더 드러내는 일인 줄은 알았지만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남은 두 사람은 말없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블랑슈. 그는 마침내 신음하듯 말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소. 어쩔 수 없어요, 더크. 나는 당신을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숭배해 왔소. 만일 내가 당신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했다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소. 그렇게 해줬으면 나도 틀림없이 고쳤을 텐데.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소.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얼굴빛조차 변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다만 그녀를 지루하게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걸어 나갔다. 그것을 본 그는 드디어 가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그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덤벼든 것이다. 여보, 제발 부탁이니 나가지 말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자살이라도 해버릴 거요. 만일 뭔가 당신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줘요.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소. 여보, 일어나세요. 당신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일부러 남에게 보이고 있는 것 같군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으나 그녀를 놓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이요? 그는 당황하며 물었다. 당신은 스트리그랜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어. 그런 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거요. 눈뜨고 볼 수 없는 곳이란 말이요. 내가 상관없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이 정도 말이야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결정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한들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침을 꼴깍 삼키고는 마치 가슴의 고통을 가라앉히려는 듯 두 손을 가슴에 댔다. 당신 보고 마음을 달래해달라는 말이 아니오. 다만 잠깐 들어줘야 할 말이 있다는 것뿐이지.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제발 참아줘요. 그녀는 발을 멈추고 그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아주 차가운 눈초리였다. 그녀는 아틀리에로 들어오더니 테이블에 기대어 섰다. 무슨 말이에요? 스트로브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줘요. 공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스트리그랜드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요.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와 함께 산다면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곤란이 올지 모를 일이요. 저 사람 병이 그렇게 오래 끈 것도 사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요.
당신도 그 정도 일은 알고 있을 텐데. 돈은 내가 벌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지 않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무서운 생각이 문득 네덜란드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틀림없이 당신은 정신이 돈 모양이요. 아니, 도대체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오. 그녀는 흠칫 어깨를 움츠렸다. 이제 그만 가도 되겠죠. 1초만 더 기다려줘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피로한 눈초리로 아틀리에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존재가 이 아틀리에를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로 꾸며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곳을 가장 사랑해 왔었던 것이다. 그는 한동안 눈을 감았다 뜨더니 그녀의 얼굴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아로새겨 두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었다. 아니, 내가 나가지. 당신이.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그 더러운 다락방에서 살 생각을 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소. 말하자면 이곳은 나의 집인 동시에 당신의 집이요. 이곳이라면 당신은 불편 없이 살 수 있을 거요. 적어도 비참한 생활만은 모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기 돈을 넣어둔 서랍을 열고 거기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다. 이 돈의 반은 당신에게 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 지폐를 책상 위에 놓았다. 스트리랜드도 블랑슈도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일을 생각해냈다. 미안하지만 내 옷을 싸서 아파트 아주머니에게 맡겨줘요. 내일 가지러 오겠으니.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애써 웃으려고 했다. 그럼 잘 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준 행복에 감사하오. 그는 밖으로 나오자 손을 등 뒤로 돌려 문을 닫았다. 나의 눈에는 스트리랜드가 모자를 책상 위에 집어던지고 털썩 앉아 골련을 피워무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29. 나는 스트로브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되씹으며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약한 성격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그도 나의 불만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스트리랜드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는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로선 블랑슈에게 그런 생활을 시킬 수는 없네. 도저히. 그거야 자네 마음이겠지만. 만일 자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부인이야 모든 것을 알고 한 일이니까 어느 정도 불편을 참아야 한다지만 그자의 일이야 자네가 알 바가 아니잖는가.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자네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걸세. 그럼 자네는 지금도 부인을 사랑하고 있나? 물론일세.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네. 스트리랜드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못 되네. 그런 일이 오래 계속될 수 없지. 나는 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리도록 해야 하네. 그렇다면 자네는 언제든 부인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인가? 그야 물론이지. 그렇게 되면 그녀는 나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필요로 할 테니까. 외톨이가 되어 비참한 처지에서 풀이 죽어 있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일이지 뭔가. 그는 조금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의 무기력함에 조금이라도 분노를 느꼈던 내가 오히려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 같다. 그도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말했다. 물론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네. 나는 어릿광대니까. 난 여자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남자는 아니야. 그 정도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그녀가 스트리랜드에게 반했다 하더라도 별로 그녀를 나무랄 생각은 없네. 정말이지 자네처럼 남자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본 일이 없네. 나는 나 자신보다도 그녀를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네. 애정 속에서 자부심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네.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난 후 부인 이외의 여자를 사랑했다고 해도 그 고비를 넘어서면 결국 부인에게로 돌아오는 법일세.
그리고 부인 쪽에서도 돌아온 남편을 기분 좋게 맞아들이지. 누구나 이 일을 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네. 과연 이치에 맞는 것 같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생겼지. 그러니까 자네가 하는 말은 통용될 수 없네. 그러나 사실상 나는 스트로브와 말을 나누는 동안에도 이번 일이 너무나 갑자기 이루어진 데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스트로브가 이 일에 대해 조금도 눈치를 못 챘을 리는 없을 것이다. 나는 문득 언젠가 블랑슈의 눈 속에 떠올랐던 그 어떤 이상한 표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그녀 자신도 당황하고 놀라울 만큼 어떤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자네는 도대체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날까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나? 그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단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연필 한 자루로 무의식적으로 앞지 위에 사람의 머리 같은 것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묻는 말이 듣기 싫다면 거침없이 그렇다고 말해주게. 다 말해버리는 것이 속이 후련하겠지. 내 마음속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자네가 알아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연필을 마룻바닥에 집어던졌다. 하기야 2주일 전부터 눈치는 챘었지. 그녀가 알아차리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네. 그렇다면 왜 자네는 스트리랜드를 쫓아내지 않았나? 나는 도저히 그 일을 믿을 수 없었네. 어쨌든 블랑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나의 단순한 질투이려니 생각했지. 나라는 인간은 전부터 질투심이 강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다네. 블랑슈와 사귀는 모든 남자에게 나는 질투를 느끼고 있었지. 자네한테도 질투를 했었다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만큼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었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 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기 위해 일부러 몇 시간이고 외출을 하기도 했네. 즉 쓸데없는 의심을 품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채찍질해주고 싶었기 때문일세. 그러나 돌아와 보니 나 같은 건 없는 것이 좋겠다는 눈치야. 스트리랜드가 그렇다는 게 아닐세. 그자는 내가 있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으니까. 오히려 블랑슈의 눈치가 그렇더군. 내가 키스를 하려고 다가가면 그녀는 몸서리를 치는 거야. 마침내 사실이 뚜렷이 밝혀지자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 만일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두 사람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네. 그리고 차라리 모른 척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모든 일이 잘 해결되리라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공연히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했지. 그때의 내 괴로움을 자네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걸세. 그리고 그는 스트리랜드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을 때의 말을 또 했다. 우선 적당한 기회를 보아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으나 그로서는 떨리는 목소리를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었고 명랑하고 친숙하게 말하려고 하면 그 말 속에 질투의 원한이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설마 나가라고 해서 스트리랜드가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 곧 짐을 꾸릴 줄은 몰랐으며 하물며 부인이 함께 쫓아나가겠다는 말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도 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했다. 그에게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을 걸 하고 후회하는 눈치가 뚜렷이 보였다. 이별의 괴로움보다는 차라리 질투의 괴로움이 나은 모양이었다. 그냥 그자를 죽여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고작이었지. 그리고 그는 한동안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음속에 뭉쳐있던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만일 내가 기다리고만 있었더라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텐데. 그렇게 성질을 부리지 말아야 했을 걸 그랬어.
아, 불쌍한 블랑슈. 내가 그만 그 여자를 그 꼴로 만들다니. 나는 어깨를 움츠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나는 블랑슈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솔직히 말해봤자 다만 불쌍한 덕크를 괴롭힐 뿐이기 때문이다. 스트로브는 잠시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는 듯이 그때 싸울 때 주고받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되뇌고 있었다. 또는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일까지 생각해내어 말했고 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말하기도 했으며 이번에는 또 자신의 맹목적인 태도를 한탄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며 자신의 실수를 탓하기도 했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 밤은 깊었고 마침내 나까지 그와 다름없이 지쳐버렸다. 그래, 결국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마침내 참다 못해 내가 물었다. 나야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블랑슈가 부르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잠시 아무데고 여행이라도 갔다 오지 그래. 아냐, 그건 안 돼. 그녀가 부르러 올 때 어디라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니까. 그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이었다. 앞으로 취할 대책도 전혀 생각지 않은 것 같았다. 어쨌든 이제 자는 것이 좋을 거라고 나는 권했지만 그는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 날이 셀 때까지 쏘다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였다. 어쨌든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라고 타이른 다음 내 침대에 눕게 했다. 나는 거실에 있는 긴 의자에서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무렵에는 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므로 내 말에 거역할 만한 기력이 없었다. 나는 어쨌든 몇 시간은 푹 잘 수 있도록 그에게 수면제를 좀 넉넉하게 주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0. 그러나 내가 누운 잠자리는 그다지 편치 못했으므로 나는 잠을 못 이룬 채 불운한 네덜란드인이 말해준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블랑슈 스트로브의 행동에는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다. 그것은 육체적 매력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진실로 남편을 좋아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내가 애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애무와 위안에 대한 여성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이 대부분의 여자들 마음속에는 애정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어떤 나무 위에서나 성장할 수 있는 덩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나 불타오를 수 있는 수동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감정의 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젊은 여자에게 나중에는 애정이 솟아날 거라고 확신시키며 자기를 구하는 남자와 결혼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의 안정에 대한 만족, 소유의 자랑스러움, 상대방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쾌감, 가정을 지니고 있다는 충족감, 그런 것으로 성립되는 감정이며 여자가 거기에 정신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흐뭇한 허영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열정에 대해서 방어력을 지니지 않은 감정이다. 블랑슈의 스트리랜드에 대한 심한 혐오감 속에는 처음부터 막연한 성적 매력의 요소가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성의 복잡 미묘한 점을 풀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건방진 일일 것이다. 스트로브의 정열은 그녀 성격의 그러한 면을 만족시킨 게 아니라 다만 자극을 한 데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스트리랜드를 미워한 것은 그녀가 구하고 있는 것을 만족시켜 줄 만한 힘을 스트리랜드에게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남편이 그를 아틀리에로 데리고 오겠다고 했을 때 그녀가 반대한 것은 절대로 말로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도 잘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가 무서웠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 생각나는 일이지만 그녀는 불행이 닥쳐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기묘한 일이지만 그녀가 그에게 느끼던 공포는 그가 아주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동요케 했으므로 그녀가 자신에 대해 느꼈던 공포가 이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의 외모는 야성적이고 보기 흉했다. 눈에는 냉정함이 있었고
인매는 육감적인 데가 있었다. 몸집은 크고 건장했다. 걷잡을 수 없는 정열의 소유자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 사람 속에서 물질이 대지와의 초기적 관련을 유지하면서도 그 자신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역사의 여명기의 야생동물을 나에게 연상케 했던 그 기분 나쁜 요소를 느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그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면 그녀는 그를 사랑하든가 아니면 미워하든가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를 미워한 것이다. 그리고 병자와 매일 가까이 지냈던 일도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먹이기 위해 그의 머리를 들어주었는데 그 머리가 그녀의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가 다 먹고 나면 그녀는 그의 육감적인 입술과 빨간 턱수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남자의 손발을 씻겨줄 때도 있었는데 그의 손이나 발이 다 털북숭이였다. 손을 닦아줄 때 보면 앓고 있는 사람인데도 뼈마디가 굵어 힘이 세 보이는 그러한 손이었다. 손마디가 길쭉길쭉했으며 예술가 특유의 손재주가 있어 보이는 손가락이었다. 그러한 남자의 육체적인 특성이 그녀의 마음속에 어떠한 괴로움을 심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를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꼼짝도 않고 조용히 잠들어 버리므로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고 오랜 추적 끝에 한가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숲속의 야수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가 꿈속에서 어떤 공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스의 숲속을 사티로스에게 쫓겨 도망가는 ним프의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발이 빠른 ним프는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사티로스는 한 발 한 발 소녀에게 다가가게 되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뜨거운 입김을 볼에 느끼게 된다. 그대로 그녀는 말없이 도망치고 그는 말없이 쫓아간다. 드디어 그에게 붙잡혔을 때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공포였을까? 아니면 황홀감이었을까? 블랑슈 스트로브는 욕망의 잔혹한 손에 꽉 붙잡히고 말았다. 아마 그녀는 스트리그랜드를 미워했겠지만 동시에 굶주린 것처럼 그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녀의 생활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가치를 잃고 말았다. 그녀는 친절한 동시에 성질이 급하며 동정심이 있는 동시에 생각이 부족한 한 복잡한 여성의 자리를 벗어나 욕망이라는 이름의 여자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지나친 공상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만 자기 남편의 실증이 난 나머지 노골적인 호기심에서 스트리랜드를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그녀는 그에 대해 이렇다 할 감정도 없이 다만 상대방이 바로 옆에 있어서였던가 아니면 자신의 무료함 때문에 그의 욕망에 굴하게 되었으며 일단 그렇게 되자 자기 손으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꼼짝도 못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반듯한 이마와 그 차가운 잿빛 눈동자 뒤에 숨어있는 상념이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나로서는 알아낼 재주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동물을 상대로 할 때는 무엇이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블랑슈 스트로브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스트리랜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개념과 이처럼 차이가 나는 행동을 도저히 뭐라고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자기 친구의 신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배신했다든가 남의 행복을 짓밟고 자기의 일시적인 기분을 만족시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은 그의 경우에서 보면 조금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 경향은 처음부터 그의 성격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맙다는 관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며 동정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이러한 감정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 그를 탓하는 것은 사납고 잔인하다는 이유로 호랑이를 나무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그 변덕이었다.
나는 스트리그랜드가 블랑슈 스트로브와 사랑에 빠졌다고는 믿지 않았다. 이 남자가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부드러움을 그 중요한 부분으로 갖는 감정인데 스트리그랜드는 자기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부드러움이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인간이다. 사랑에는 상대방의 약함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것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며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고 기쁨을 안겨주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비이기심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어쨌든 그 실체를 감쪽같이 숨겨버리는 이기심이 있는 법이다. 게다가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성질을 스트리그랜드에게서는 상상해 볼 수 없었다. 사랑은 놀라울 정도의 흡수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의식을 앗아간다. 아무리 앞을 내다보는 인간이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느끼면서도 사랑의 종말이 오리라고는 실감할 수 없다. 이성으로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환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몸을 던지면서 그 환각을 현실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을 조금은 자기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조금은 자기 이하의 것으로 만든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즉 이미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 자신의 자아와는 거리가 먼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변하게 된다. 사랑은 감상이 부족되는 일이 없는 법인데 스트리그랜드는 내가 알고 있는 인간 중에서 그런 종류의 약점을 가장 많이 지닌 사람이었다. 사랑이 그러하듯이 그가 자신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외부에서 오는 멍해를 참을 수 없어 했다. 나는 그가 자기 자신과 자신도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향해 계속 그를 부추기고 있는 그 불가해한 갈망 사이에서 해방을 놓는 것은 무엇이건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뿌리채 제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비록 거기에는 심한 고뇌가 따르고 그 뒤에 형편없는 타격을 받아 피투성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능히 그럴 수 있었다. 만일 내가 스트리그랜드라는 인간에게 느낀 복잡한 인상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면 그는 사랑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동시에 지나치게 작은 남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전혀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정열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 자신의 특성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저마다 모두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스트리그랜드와 같은 인간은 자기의 특유한 방법으로 사랑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감정을 분석해 보려고 해도 그것은 헛일일 따름이다. 30일. 다음 날 내가 더 묵고 가라고 붙잡았으나 스트로브는 나가버렸다. 짐은 내가 아틀리에에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도 그는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우겨댔다. 아마 그는 그들이 아직 그의 짐을 꾸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며 따라서 다시 부인을 만나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고뇌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가보니 그의 짐은 현관 앞 관리사무실에서 그가 가지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블랑슈는 외출했다고 관리인이 말했다 한다. 거기에서도 의뢰 그는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자기의 괴로움을 이러니 저러니 하고 털어놓았을 것이다. 나는 그가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자기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동정을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조소를 사기가 일쑤였다. 그의 태도는 옆에서 보기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그는 아내가 몇 시쯤 장을 보러 나가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어느 날은 견디다 못해 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붙이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는 못 베겼다. 만일 자기가 그녀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겠다고 열심히 짓거려댔다. 헌신적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니 제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애원도 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외면한 채 부지런히 걸어갔다. 그가 통통하고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그녀를 쫓아가는 모습을 나는 눈앞에 상상했다.
급하게 쫓아와 숨을 헐떡이면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 있는가를 그녀에게 말했다. 제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다. 만일 자기를 용서해주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행도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스트리랜드가 머지않아 그녀에게 실증을 낼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비열한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화가 치밀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에겐 분별이나 위험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그는 부인에게 경멸받을 만한 짓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보인 셈이다. 아마 여자의 잔인함 중에서 상대방은 사랑하지만 자기 쪽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 대한 잔인함만큼 혹독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 여자에게는 부드러움은 고사하고 관용도 없고 다만 미칠 듯한 초조가 있을 뿐이다. 블랑슈 스트로브는 갑자기 발을 멈추더니 그야말로 힘껏 남편의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 그가 당황하고 있는 틈을 타 그녀는 도망치듯 아틀리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 버렸다. 그때까지 그녀의 입술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나에게 말해 주었을 때 그는 아직도 그녀가 때린 뺨이 아프기라도 한 듯 한쪽 손을 뺨에 대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가슴을 애는 듯한 고통의 빛과 익살스럽다고밖에 볼 수 없는 놀라움의 표정이 남아 있었다. 그가 정말 딱한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래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그는 그녀가 가게에 가려면 꼭 지나다녀야 하는 길로 걸어 다녔으며 그녀가 지나가면 반대쪽 길모퉁이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다시는 그녀에게 말을 붙일 용기가 없어졌지만 자신의 동그란 눈에 애절한 빛을 띠고 그녀에게 호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비참한 그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그녀도 마음이 동요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을 바꾸지도 않았고 다른 길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러한 냉담 속에는 그 어떤 잔인함이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그녀는 자기가 그에게 주는 고문의 괴로움에서 어떤 기쁨마저 느꼈는지도 모른다. 도대체 왜 그녀는 그렇게도 그를 미워하고 있었을까? 나는 스트로브에게 좀 더 똑똑하게 굴라고 충고했다. 정말 화가 치밀 만큼 그는 기백이 없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몽둥이로 그녀의 머리라도 한 대 후려치는 편이 현명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했으면 그 여자도 지금처럼 자네를 경멸하지는 않았을 거야. 잠시 고향에 돌아가 있으면 어떠냐고 그에게 말해보았다. 그는 전에 곧잘 부모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 북부 어느 조용한 고장을 나에게 말해주곤 했었다. 부모는 가난했다. 아버지는 목수였으며 물이 개어있는 운하 옆에 세워진 아담하고 정갈한 붉은 벽돌집에 살고 있었다. 거리는 넓고 조용했다. 그 거리는 과거 200년 동안 내리막길을 더듬어 왔지만 그곳 집들은 소박하면서도 한창 때의 품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먼 인도 제도로 상품을 보내고 있던 부유한 상인들이 그런 집에서 조용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으며 장사가 점점 쇠퇴해 가도 훌륭했던 과거의 향기만은 그대로 지녀오고 있다고 했다. 수로를 따라 걸어가노라면 이윽고 여기저기에 풍차가 보이는 널따란 푸른 들판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얼룩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고 했다. 덕크 스트로브도 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 추억이 깃든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면 현재의 불행을 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이곳에 있어야만 해.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만일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옆에 없어 보게. 그야말로 큰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 모르지. 그러나 걱정일세.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덕크 스트로브의 익살스러운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데가 없었다. 만일 그가 수척하게 여익이라도 했다면 사람들의 동정을 사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도 수척해지지 않았고 여의지도 않았다. 전이나 다름없이 살이 쪘으며
동글동글하고 빨갛게 익은 사과처럼 반들반들했다. 옷차림이 깔끔했고 단정한 검은 우독과 늘 작은 듯한 중산모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 배도 점점 튀어나와 슬픔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경기가 좋은 외교관과 같은 모습이 한층 더 눈에 띄었다. 때로는 사람의 외모가 내면의 영혼과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때가 있다니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크 스트로브는 뚱뚱한 육체 속에 로미오의 정열을 불태우고 있었다. 부드럽고 너그러운 천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항상 실수를 되풀이했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참된 감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솜씨는 범속한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 감각은 묘하게 섬세했지만 태도가 천했다. 남의 문제에는 발벗고 나서서 잘 돌봐주었지만 자기 일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이처럼 수많은 모순된 요소를 한 인간 속에 한꺼번에 갖게 하고 그 사람을 냉혹한 우주 앞에 내세우다니 자연의 여신도 상당히 잔인한 장난을 친 셈이다. 32. 나는 몇 주일이나 스트리랜드를 만나지 않았다. 그에 대해 너무나 질려버렸기 때문에 만일 기회가 있으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어 응어리졌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러기 위해 그를 일부러 찾아간다는 것은 좀 못했다. 그리고 나로서는 그럴듯한 도덕적 분노 따위를 가장해 보이는 것 같아 좀 쑥스러웠다. 그런 일에는 일종의 자기만족 같은 요소가 있어 조금이라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어색한 기분이 든다. 자기 자신이 웃음거리로 보이는 일에 대해 철면피가 되려면 상당히 심한 분노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스트리랜드라는 남자에게는 냉소적인 성실함이 있으므로 허세를 연상케 하는 언동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스트리랜드가 자주 드나드는 그래서 내가 요즘 피하고 있는 클리시 거리의 카페 앞을 지나가다 그와 딱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블랑슈 스트로브를 동반하고 있었는데 마침 두 사람은 그가 좋아하는 구석자리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아니, 요즘 어디에 있었어? 난 또 어디로 가버린 줄 알았지. 그의 정중한 태도는 내가 그와 말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무의미하게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아니요, 별로 간 데도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도 나오지 않았소? 파리에는 시간을 보낼 카페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제야 블랑슈는 나에게 손을 내밀며 안녕하세요 하고 말했다. 웬일인지 나는 그녀가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늘 입고 있던 잘 어울리는 잿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아틀리에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보아온 그 반듯한 이마와 침착한 눈길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우리 체스나 한판 둘까? 스트리랜드가 말했다. 그때 왜 내가 거절할 구실을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스트리랜드가 늘 앉는 테이블이 있는 곳까지 갔다. 나는 곧 체스판과 말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둘 다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자리에 앉았으므로 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스트로브 부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체스판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고 보면 그녀는 언제나 말이 없는 여자였다. 나는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알아보려고 했다. 뭔가 비밀을 말하려는 눈치나 낙담이나 비통의 암시라도 없나 하고 그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던 것이다. 또 이맛살을 찌푸릴 때면 가슴속에 차있는 감정을 드러내지나 않을까 하고 그 이마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아무런 비밀도 나타내지 않는 마스크였다. 두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살며시 잡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들어온 바로 판단할 때 그녀는 격한 감정의 소유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덕후의 따귀를 갈긴 일은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면 무서운 잔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폭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의 보호라는 안전한 은신처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편리한 집안 살림을 버리고 아무리 보아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을 택했다. 그것은 모험에 대한 호기심과 그날그날의 생활을 기꺼이 맞이하는 기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녀가 가정을 소중히 하던 일이며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일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적지 않이 놀라운 일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성격을 지닌 여자였으며 그러한 격함과 침착한 외모와의 대조에는 뭔가 극적인 것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데 대해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 주의를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나의 공상은 정신없이 헤매고 있었다. 나는 스트릭랜드와 내기를 할 때에는 언제나 그를 이기려고 온 힘을 다했다. 왜냐하면 스트릭랜드는 자기에게 진 상대방을 깔보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승리를 좋아하면 진 편이 보다 더 괴로운 법이다. 이에 반해 만일 그가 지게 되면 더없이 좋은 기분으로 싱글벙글해 보였다. 그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았다. 내기를 할 때만큼 사람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머리를 써 추리를 해야만 할 것이다. 내기가 끝나자 나는 웨이터를 불러 돈을 치르고 그들과 헤어졌다. 결국 그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내가 생각할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이 없었으므로 내가 어떤 추측을 해보았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만큼 나의 호기심은 더 쌓인 셈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내가 육체에서 빠져나온 요정이 되어 아틀리에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과 표정을 몰래 엿보거나 둘이서 말하는 것을 엿듣거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지금의 나에게는 자신의 상상력의 실마리가 되는 약간의 암시밖에 없는 것이다. 33. 그로부터 2, 3일이 지나자 더크 스트로브가 나를 찾아왔다. 블랑슈와 만났다면서? 아니, 도대체 그건 어떻게 알았나? 자네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에게서 들었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나? 자네를 괴롭힐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세. 괴로워도 나는 상관없네. 그녀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듣고 싶단 말일세. 그런 것은 자네도 잘 알 텐데 왜? 나는 그가 물어올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그녀의 모습은 어떻던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 행복해 보이던가?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아나? 우리는 카페에서 체스를 했었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겐 말할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잖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로서는 그 여자가 말로나 아니면 몸짓으로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자제력이 얼마나 강한가는 나보다도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안타까운 듯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아, 난 무서워서 못 견디겠네. 틀림없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그러나 나로선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나도 몰라.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신음하듯 말했다. 다만 어떤 무서운 파국이 닥쳐올 것만 같아. 스트로브는 본디 흥분하기 쉬운 남자였지만 이때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블랑슈 스트로브가 스트릭랜드와의 생활을 언제까지나 견디며 살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은 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속담에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지 않다.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이란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을 계속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우연한 일로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를 거두어 들이지 않은 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블랑슈는 스트릭랜드와 싸우면 그와 헤어져 버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남편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저자세로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녀에 대해 특별히 동정할 생각은 없었다. 자네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여자가 불행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재료가 하나도 없었단 말일세. 어쩌면 그 두 사람은 아주 자리를 잡고 가정적인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스트로브는 그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물론 그런 것이 자네한테야 대수롭지 않은 문제겠지만 나에게는 아주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일세. 만일 내가 한 말이 너무 성급했거나 불성실하게 들렸다면 미안하게 됐다고 나는 사과했다. 자네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무슨 일이나 기꺼이 하겠네. 나를 대신해 블랑슈에게 편지를 좀 써주게. 왜 자네가 직접 못 쓰나? 실은 지금까지 여러 번 썼었네. 물론 답장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편지는 아마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자네는 여자의 호기심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모양이군. 그런 호기심을 그녀가 견뎌낼 것 같은가? 견뎌내겠지. 특히 나의 편지에 한해서는. 나는 재빨리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의 그러한 대답이 나에게는 묘하게 굴욕적으로 들렸다. 그는 그녀가 그의 필적을 보아도 전혀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을 만큼 무관심한 태도로 그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네는 그녀가 자네 곁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나? 아니야. 다만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면 나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여자에게 알려주면 되네. 자네에게 부탁하는 것도 바로 그 말을 전해달라는 것일세. 나는 종이를 한 장 꺼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말해보게.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스트로브 부인, 덕크가 부인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언제고 부인이 그를 필요로 한다면 그는 부인을 도와줄 기회를 갖는 것에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앞서 일어난 일로 당신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의 애정은 전과 다름없으며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고 다음 주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4. 스트리랜드와 블랑슈의 관계가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리라는 데 대해서는 나도 스트로브 못지않은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이 문제가 그처럼 비극적인 형태를 가져오리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했었다. 숨막힐 것 같은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자 밤이 되어도 지친 신경을 쉴 수 있는 서늘한 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햇볕에 달아오른 거리는 한낮의 폭염을 한꺼번에 내뱉는 것 같았고 길 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고 있었다. 나는 벌써 몇 주일 동안이나 스트리랜드를 만나지 못했다. 다른 일에 여념이 없어 그나 그의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덕크는 덕크대로 언제나 따분한 한탄이나 늘어놓았으므로 나는 실증이나 되도록 그를 피하고 있었다. 이런 한심한 문제에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옷차림으로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마음이 어수선하여 햇빛이 내리쬐는 브루타뉴 해변가와 그곳의 신선한 공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쪽 옆에는 관리인 아주머니가 갖다 준 빈 카페오레 찻잔과 식욕이 없어 먹다 남긴 크로와상이 반 조각 남아 있었다. 옆방에서는 아주머니가 내가 목욕했던 물을 퍼내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벨소리가 났지만 나는 아주머니가 열어주겠지 하고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곧 들려온 소리는 내가 방에 있느냐고 묻는 스트로브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큰 소리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는 곧 들어오더니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자살했어.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는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말소리가 들리긴 했어도 마치 바보처럼 알 수 없는 말을 빨리 짓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심장은 방망이질 하듯 두근거렸으며 웬일인지 나도 모르게 화가 벌컥 치밀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자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는 두 손으로 절망적인 신용을 해보였으나 그래도 말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만 같았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의 양 어깨를 잡고 그의 몸을 마구 흔들었다. 지금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던가 화가 난다. 아마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쭉 계속되어 나의 신경이 생각보다 쇠약해졌던 모양이다. 좀 앉아야겠네. 마침내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생갈매를 한 잔 따라 마시라고 그에게 권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잔을 그의 입에 갖다 대주었다. 그는 한 모금 꿀꺽 삼켰지만 와이셔츠 앞가슴에 몇 방울이 엎질러졌다. 누가 자살을 했단 말인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았는지 나도 모른다. 그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을 진정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지난밤에 둘이서 싸우고는 그자가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 여자는 죽었나? 아니,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 도대체 자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너무 초조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그럼 왜 자살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화내지 말게. 자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은가? 나는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입가에 미소를 띠려고 애썼다. 미안하네. 천천히 말해주게. 제발 부탁이니 덤벙거리지 말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파란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안경의 볼록 렌즈 때문에 그의 눈이 일그러져 보였다. 오늘 아침 관리인 아주머니가 편지를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 귀를 기울이니 신음소리가 나더래. 마침 문이 잠겨있지 않기에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블랑슈가 침대 위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수산병이 놓여있고 스트로브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의식은 있었다던가. 있었어.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자넨 모를 거야.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도저히. 그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변했다. 자네가 못 견딜 게 뭔가. 나는 초조해서 소리를 질렀다. 못 견딜 사람은 그 여자야. 어쩌면 자네는 그렇게도 잔인한가. 하지만 자네가 잘못한 일이 뭐냔 말이야. 아파트 사람이 의사와 나를 부르러 오고 경찰에도 알렸네. 나는 벌써부터 관리인 아주머니에게 20프랑을 주고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놓았거든. 그는 잠깐 숨을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앞으로 그가 나에게 해야 할 말이 그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내가 달려갔지만 그녀는 나에게는 일체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나를 내보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뿐이었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맹세했는데도 그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네. 그녀는 머리를 벽에 부딪히려고 했어. 그러자 의사가 나보고 곁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녀는 저 사람을 쫓아내요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지 뭔가. 나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나와 아틀리에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구급차가 와서 그녀를 들것에 실었을 때도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그녀가 알면 안 된다고 그들이 나를 부엌으로 밀어넣었단 말일세.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스트로브는 병원에 동행해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는 부인이 적어도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공동병실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독방을 쓰게끔 주선하고 왔노라고 말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그는 왜 나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비록 그녀가 그를 만나기는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나는 만나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나에게 애원을 했다. 그는 무슨 일이고 그녀를 나무랄 생각은 없으며 회복한 뒤에도 자기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이런 사실도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아주 쓸쓸한, 겉에서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는 건물이었다. 이쪽 사무실에서 저쪽 사무실로 끌려다니는가 하면 한없이 계속되는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면서 우리는 가까스로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결국 환자의 용태가 매우 좋지 않아 그날은 면회를 시킬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다. 그 의사는 참으로 무뚝뚝해 보였으며 턱수염을 기른 자그마한 사나이로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는 환자는 어디까지나 환자요. 옆에서 애를 태우는 가족들은 단호한 태도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해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로서는 그러한 사건이 아주 흔해 빠진 일이었다. 히스테릭한 부인이 정부와 싸움을 하고 음독했다는 사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덕후가 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무뚝뚝한 태도를 취한 것 같다. 내가 그는 그녀의 남편이며 모든 일을 없었던 것으로 너그럽게 처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의사는 갑자기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그를 살피듯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조롱하는 빛을 본 것 같았다. 사실 스트로브는 마누라에게 속아 넘어갈 것 같은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의사는 살짝 어깨를 움츠렸다. 꼭 이렇다 할 위험은 없습니다. 의사는 우리들의 물음에 그렇게 말했다. 다만 얼마만큼의 양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군요. 두려움 때문에 약을 먹다 그만두는 일도 있으니까요. 여자들이란 언제나 애정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공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든요. 대체로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시위죠. 그렇게 말하는 의사의 말투에는 차가운 경멸의 빛이 숨겨져 있었다. 그에게 있어 블랑슈 스트로브는 그의 파리신의 자살 미수자의 통계 숫자를 더하는 하나의 단위에 불과했다. 그는 바쁜 몸이라 그 이상 시간을 우리 때문에 낭비할 수는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만일 내일 어느 시각에 블랑슈의 용태에 좀 차도가 있으면 남편만은 면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